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권리금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는데 이게 굉장한 판결이 하나 났어요. 그렇죠. 권리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임차인들 간의 권리금 책임을 질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차인을 건물주가 내쫓고 싶으면 권리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돌려주면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대법원의 대단한 용기. 와, 이거는 그러니까요. 좀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다니. 이 자본주의가 약간 좀 이게 대법원 판례 중에 굉장히 상징적인 몇몇 판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임대차 보호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판결이 났죠. 그렇죠. 이제 권리금이라는 거를 사실상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문제는 이 권리금은 건물주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있는데 그 임차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권리금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카페가 잘 돼요. 그래서 뭐 권리금 1억 5천만 원 이렇게 받고 넘겼는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냥 내가 뭐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 카페 이제 안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가세요. 계약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저 권리금 1억 5천 냈는데요. 그렇죠. 1억 5천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네. 그 1억 5천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자,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의 판결의 방향이 건물주는 장사하지 마라. 그냥 임대업만 해라. 이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 권리금에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유명 힙합 그룹에서 네. 그 곱창집, 막창집을 네. 했었죠. 네. 막창집에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대중들이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건을 계기로는 잘 인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형의 자산이긴 한데 그 자산을 실제로 인정을 해주냐 마냐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법적으로 네. 인정을 하느냐죠. 이미 네. 시장에서는 뭐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재산이었지만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 맞아요. 권리금에 대한 소송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하도 이제 거의 대법까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대법에서 드디어 이제 총대를 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징적인 판결을 하나 이제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 판결이 납득이 가는 판결이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 판결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답으로 재단할 수 없는 약간의 서로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가 확 많이 나는 이제 이런 판결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냥 권리금은 건물 연한까지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 사실 모든 임대차 관계, 상권, 그다음에 건물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 이 한 문장으로만 다 이제 판결을 내리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좀 상징적인 이유라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이제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제 잘 식당을 하든 뭐 카페를 하든 잘 운영한 다음에 이제 권리금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5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운이 좋게 다른 그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면 모르겠는데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여기 리모델링 할 겁니다.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나온 게 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권리금을 안 줘도 되겠구나라고 집주인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 집주인이 그 건물주가 10년이 계약 기간이니까 5년이 계약 기간이니까 5년 지나면 나 그럼 사람들 좀 이렇게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어쨌든 이 들어와 있는 그 임대인을 내보내려면 권리금을 쥐어줘야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분명히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난 건 맞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허들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만큼 저는 이게 법도 어느 정도 좀 사회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어떤 그 근거는 분명히 있겠죠. 그 대법원에서 이제 뭐 그렇죠. 그 문서로 네. 남기긴 했을 거니까.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자영업자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많고 또 건물이나 그런 것 쪽에서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권리금이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뭐 권리금이 뭐 남아 있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아예 권리금 있는 거야라고 하고 그냥 마무리 딱 끝. 권리금 있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판결이 아마 주는 여파는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사실은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골목길이 상인들의 힘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상인들이 조금 돈을 벌는 타이밍이 되면 건물주들이 결국 그거를 임대료를 올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경리단길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사람이 안 가는 그렇죠. 사실 네. 경리단길이 되게 핫플레이스였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주차할 곳도 되게 없고 대중교통하고도 굉장히 멀고요. 경리단길이 되게 불편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색깔 있는 어떤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으면서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 모았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면 매력이 떨어졌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거기를 이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경리단길이라든지 지금 삼청동 같은 데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들도 그 임대료를 버티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비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의 가치가 그 월세로 매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이제 오른 거가 내려가기가 어렵듯이 그 건물의 가치가 이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건물 가치도 막 올랐는데 그러니까 뭐 몇십억이 뭐 10억이었던 게 20억, 30억이 돼 버렸는데 다시 이제 임대료를 낮춰 주려니 임대료를 낮추면 내 20억짜리 건물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낮은 임대료로 주고 싶진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요런 그 권리금 문제를 대법원이 건물주도 이 권리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권리금을 지어주고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들 건물주들의 행포로 인한 어떤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뭐 여하가 신봉 얘기하신 것처럼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아까 그 얘기한 그 곱창집 이야기 네. 그때는 임차인이 을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걸 우리가 처음 알게 된 사건이죠. 알게 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무한갑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진정한 을은 건물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올 만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권리금 판결이라고 나와 있는 게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그 상권을 형성해서 그 상권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첫 번째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첫 번째 들어가서 임대해서 영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권리금 인정받으면 당연히 이득을 보는 건데 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망을 확보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굉장히 많이 현실해서 자영업자한테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어준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의 의미는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봐온 것처럼 오히려 임대인이 건물 주인한테 뭐 상습적으로 월세를 체납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을 빼라고 했을 때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소송하고 그다음에 옆에 가게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모든 경우를 다 감안을 해야겠지만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진을 보호한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워요. 예, 그게 진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 특히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에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었던 얘기들이 임대인의 욕심, 네,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의 불합리한 어떤 이런 상황,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자가 임차인이었는데, 근데 소수의 악덕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말 손해를 보고 있는 임대인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임대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지금 아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 판결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 같은 판결들을 보면 후반부에 항상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몇 가지 조건을 주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 중에 하나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권리금의 권리가 포기가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지시를 해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입법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입법 보완해야 될 국회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입법 보완이 좀 어려운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국회의원이 이제 겸직 금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다시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예, 하면. 예, 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게 다양한 임대업. 임대업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겠어요? 건물주들이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많은데 여든 야든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많아요. 여기서 보완하는 법을 국회가 통과를 해줄 것이냐? 안 해주겠죠. 여야 한 목소리로 안 해줄 겁니다. 그거 궁금한데요. 만약에 임대업도 겸직이 금지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건물 싹 다 팔아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팔거나 공탁을 하면 되죠. 그런 거가 되고, 아니면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 그러면은 사돈에 8촌에 뭐 해가지고 다 명의를 돌려놓지 않겠냐. 근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거름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결이 나와서 국회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법을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판결과 다른 방향의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건물주의 그렇죠. 권리를 네. 굉장히 강화하는, 이 판결 때문에 손해보는 건물주들의 이야기들이 그냥 본인들이니까, 본인들이 이런 상황은 이거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은, 그래서 상황이 건물주들이 손해보는 다양한 상황들을 보완하는 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지 돼요. 근데 참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건물 없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건물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사람보다. 예. 근데 굉장히 그 건물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댓글이 항상 이게 근데 굉장히 도대체 많죠.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런 댓글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는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3법 때문에 막 이렇게 시끄러울 때도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다, 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사유재산인 건 맞으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팽팽하다 국민 여론은, 그러면은 사유재산인 거를 인정받으려면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론이 흘러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근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까지 자본주의에서 누리는 그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유형의 물건이었어요. 부동산이거나 현금이거나 유가증권이거나 그런 것들만 우리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권리금을 인정해 줬다는 건 뭐냐면, 영업 노하우, 상권 같은 무형의 자산을 그 사람의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시발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지식, 노하우, 영업 스킬,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의 자본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자본주의 버전 1.0이었다면 지금 이 판결부터는 해서 이제 이러면 뭔가 벤처 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의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뛰어들 수도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거가 이어지는 게 뭐 지적재산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마냥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네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판결인데요. 근데 저는 이 판결이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뭐 자본주의라는 게
뭐 많은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 원래는 돈으로 거래되지 않았던 거를 돈으로 거래하면서 이제 GDP 같은 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에도 그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매기고 그리고 뭐 세금도 좀 떼고 권리금에 대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이나 그런 생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GDP도 꽤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생각을 해보면 GDP가 올라가는 거가 그냥 돈을 막 외국에 많이 팔고 돈을 많이 가져와서 올라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한 50년 전 뭐 그 정도라고 하면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를 보내지 않고 키우다가 그냥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이제 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런 그 유치원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기르는 서비스를 이제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GDP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돈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돈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발전해서는 이제 카드나 그런 대출 그런 걸 통해서 미래의 소득까지도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고 지금 거를 이제 미래로 이제 넘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권리금이라는 거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그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건물을 딱 받고 이제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내 권리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잘 가꾼다든지 뭐 테마를 좀 만들어서 이제 협심을 한다든지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그 권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특히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에서도 권리금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본주의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권리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 악덕 임차인에 대한 그렇죠. 방어 장치가 있어야겠죠. 일단 이거는 국회가 좀 열일을 해서 네. 피해보는 임대인, 네. 선량한 임대인이 선량한 임대인이라니까 참 뭔가 입안에 이렇게 딱 착 감기진 않으나 어쨌든 네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 해야지 될 거고 이 판결로 정말 새로운 가치가 매겨지고 이게 결국 자본주의에서 그 가치라는 건 돈으로 환산이 돼야만이 사실 가치가 있는 건데 이 권리라는 게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거에 이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땅땅 인정할 수밖에 없다. 건물주 니들도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라서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이뤄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잘 되기 위해서 그 악덕 임차인이라고 해야 되나 빌리는 사람 임차인이 없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악덕이라고 한다면 사실 별것도 없는 권리금인데 무슨 그 건물주한테는 2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매기는 그런 거가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 권리금을 좀 그 정확하게 좀 잘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부터가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요거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아,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요. 네. 이미 여러 가지 어플에서 옆에 권리금을 명세서로 넣어서 그렇게 한 게 네.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발빠르게 아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네. 자, 권리금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나 알아봤는데 이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단기간에 빵 오는 건 아니겠지만 잔잔하가 꽤나 묵직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